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임업직성 생분들 모두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 임업경영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낯설어 보이는 내용이 한 문제 있으셨을 것이고요. 보긴 봤는데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지나치셨을 만한 내용이 한 문제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기출 내용을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업경영 고득점 하신 분들이 좀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재 기준으로 각 파트별로 몇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1의 내용이 한 문제 출제되었고요. 파트 2, 4문제, 파트 3, 4문제, 그리고 파트 4,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5, 3문제가 출제되었고요. 파트 6, 3문제, 파트 7, 한 문제, 그리고 법률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교재 앞부분을 보면 출제 빈도 분석표가 있죠. 거기에서 파트 2, 파트 3, 이 두 파트 출제 빈도 굉장히 높다는 거 아마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파트 2하고 파트 3는 진짜 확실하게 아주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들 중에 아마 좀 낯설어 보이는 내용이 아마 한 문제 있으셨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파트 2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긴 봤는데 중요하게 보지 않고 지나치셨을 만한 내용, 그거는 법률 문제였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업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 거 맞죠? 일단 우리나라 임업의 기술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총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생산 기간이 대단히 길다라고 하는 사항. 그리고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항.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항. 그리고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는 것.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는 것. 그리고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 이 4가지 사항이 우리나라 임업의 기술적 특성에 해당하죠. 그러면 딱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어때요?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 그런데 여기 토지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2번 보기 같은 경우는요,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요. 일단 이거 파종, 식재, 12등 인적 조절 요인이 많아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틀렸습니다. 파종, 식재, 12등 인위적 조절이 한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 내용, 요거는 못 알아보셨어도 어쨌든 뒷부분 요거 보고서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러고 알아보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임목의 성숙기가 경영주 경영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거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3번 보기는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그리고 4번 보기 농업이나 축산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거는 토지나 기후 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낮다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우리 교재 파트 1 내용이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년 길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 내용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너스 문제라고 얘기해도 되는 수준의 문제이죠. 일단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채 작업 면에서 집재 운제를 고려하면 짧은 회기는 유리한 게 아니라 긴 회기는 유리하죠. 벌채하고 운반하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고 번거롭고 신경 쓸 일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갔을 때 많이 벌채해가지고 많이 운반해가지고 나오는 게 더 편해. 자주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들어갔을 때 많이 벌채하고 많이 운반해가지고 나오는 게 더 낫다고요. 자주 들어가서 벌채하고 자주 운반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너무 신경 쓸 일도 많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긴 회기년이 유리하다. 그죠? 그리고 조림의 기술적인 면에서 긴 회기년이 유리한 게 아니라 짧은 회기년이 유리하죠. 짧은 회기년을 설정을 해서 자주 관리를 해주는 게 수종 구성 상태 개선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병충해에 따른 고손목 처리 같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조림 기술적인 면에서 짧은 회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림의 보호적인 면에서도 짧은 회기년이 유리하죠. 긴 회기년이 아니고요. 만약에 긴 회기년을 설정을 한다면 단위 면적에서 벌채하는 양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면 인목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긴 회기년을 설정을 해서 단위 면적에서 많은 벌채를 함으로써 인목도가 낮아진다면 풍해, 설해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지죠. 거기에다가 임지가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양 보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림의 보호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짧은 회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 면에서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 때는 긴 회기는 유리하다. 이게 맞는 사항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내가 투자한 돈을 한 방에 회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투자한 돈을 한 방에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벌채를 해서 많이 갖다 팔아야 내가 투자한 돈 한 방에 회수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회기년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아마 다 쉽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죠.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에 법정 충계 축적은 법정 추계 축적보다 벌기 평균 생장량만큼 많다? 일단 충계 축적과 추계 축적 둘 중에 뭐가 더 양이 많은지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추계 축적이 춘계 축적보다 양이 더 많죠. 그런데 추계 축적이 춘계 축적보다 벌기 인분의 축적만큼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추계 축적이 춘계 축적보다 벌기 인분 축적만큼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그리고 지금 여기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법정 생장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축적의 연년 생장량입니다. 그런데 이 법정 생장량이라고 하는 거, 법정 생장량은 그 양이 벌기 인분 제적과 같잖아요. 그죠? 법정 생장량은 벌기 인분 제적과 그 양이 같고, 그리고 벌기 평균 생장량 곱하기 벌기 연수, 그거하고도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정답은 3번이에요. 그죠? 갱신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윤벌령과 갱신기 합으로 윤벌기를 구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보신 그런 내용이고요. 만약에 갱신기가 없다면 그때는 윤벌기와 윤벌령이 같죠. 갱신기가 있을 때는 윤벌령 플러스 갱신기가 윤벌기다. 이거 사실 이거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갱신기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윤벌령과 윤벌기가 같아요. 그런데 갱신기가 있다면 윤벌령 플러스 갱신기, 이게 윤벌기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법정 인분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인분 배치라고 하는 것은요, 각 연계의 인분이 위치적으로 잘 배치되어서 벌채 또는 운반을 할 때나 산림 보호 그리고 갱신하는 측면에서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잘 배치되게 하는 것. 그게 법정 인분 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정 인분 배치는 그 지역에 주어진 여건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황, 임황, 반출 시설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법정 인분 배치는 지황, 임황 및 반출 시설에 상관없이 동일한 게 아니라 지황, 임황, 반출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 다 교재에 필기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법정 인분 배치는 각 연계 인분이 위치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서 벌채 운반할 때 그리고 산림 보호와 갱신하는 측면에서 지장 주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인분이 잘 배치되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 경영 계획에서 산립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3 내용입니다. 일단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임지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기 1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위는 수종별 지위지수 곡선에서 2m 간력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수종의 지위지수 곡선이 없는 경우에는 침엽수는 잣나무, 화렵수는 신갈나무의 지위지수 곡선을 적용하죠.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밀도는 임목 제적의 비율에 의하여 구분한다. 이거 완전 틀렸죠? 소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조사 면적에 대한 임목의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임목의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소밀도는 조사 면적에 대한 임목의 수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중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소라고 하는 것은 수관 밀도가 40% 이하인 인분이고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 밀도가 40% 초과 70% 이하인 인분이죠. 그리고 밀이라고 하는 것은 수관 밀도가 70% 초과인 인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인반경계에서 지리는 소반경계에서 그죠? 소반경계에서 임도 또는 도로까지 거리를 100m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임반 아니고 소반경계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은 주요 수종으로 구분하되 점유 비율이 높은 5수종의 임목본수 백분율로 구분한다.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임목본수, 임상은 임목본수, 그리고 임목제적, 그리고 수관 점유 면적 비율에 따라서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효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효림으로 구분하죠. 4번도 틀렸습니다. 임목본수, 임목제적, 수관점유 면적 비율에 따라 침엽수림, 화렵수림, 혼효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으로 침엽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침엽수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인분이 침엽수림이고요. 그리고 화렵수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인부는 화렵수림이죠. 그리고 침엽수 또는 화렵수가 25% 초과 75% 미만 점유하고 있는 인부는 혼효림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3 내용이네요. 그죠? 구규림 경영계획에서 산림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5번 문제 정답이 3번이네요. 5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소반 면적은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죠. 10헥타르 아니에요.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0.1헥타르 이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0.1헥타르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소반 면적은 1헥타르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1헥타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1번 보기, 2번 보기 이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낯익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지종에 따라 시업상 취급을 달리할 때 소반을 달리 구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소반을 구획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반 내에서 시업상 취급을 다르게 할 구역은 소반을 달리해서 구획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산림의 기능이 상이할 때, 그리고 지종이 상이할 때, 그리고 임종, 임상, 연급이 상이할 때, 그리고 수확, 갱신 방법이 상이할 때, 그리고 지위급, 지리급, 운반, 계통이 상이할 때 인반 내에서 소반을 구획합니다. 5번 문제 정답 3번이에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규림 경영의 주목표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 우리 교재 파트 3 내용이죠. 일단 구규림 경영의 주목표라고 하는 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보호 기능, 임산물 생산 기능, 휴양 및 문화 기능, 그리고 고용 기능, 경영 수직 개선 이렇게 5가지 주목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호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보호 기능에 관련된 부분 목표에는 자연보호, 경관보호, 기후보호, 토양보호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보호와 관련된 설명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로서 토양보호라고 하는 것은 강수, 눈, 바람,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토지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이 보호 기능의 부분 목표로서 토양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도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4번 보기 보시면 토양 기념물을 보호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토양 기념물 보호라고 하는 것은 휴양 및 문화 기능과 관련된 부분 목표잖아요. 그거 여러 번 출제된 사항이죠. 토양 기념물 보호는 휴양 및 문화 기능에 관련된 부분 목표라고요. 그것만 딱 캐치하셨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4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3 내용입니다. 7번 문제 정답 3번. 3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파트 3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법률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구규림에 대한 지역 산림 계획은 20년마다, 그리고 구규림 종합계획은 10년마다, 구규림 경영계획 10년마다 수립하죠. 정답 3번이고요. 구체적으로 20년마다 수립을 하는 것이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 이 2가지예요. 그죠? 산림기본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이 20년마다 수립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규림 종합계획과 구규림 경영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합니다.
이거 우리 교재 파트 3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법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 20년, 10년, 10년 요런 거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분 제적 조사의 표본조사법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추출할 표본점의 수를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5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일단 변이계 수가 커지면 이에 따라서 표본점의 수도 증가하죠. 변이계 수가 커지면 그런 조건에서 내가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고 싶다면 표본점 수가 증가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오차율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재에 오차율이 배로 증가하면 표본점 수가 반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사항이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죠? 오차율이 배로 증가하면 표본점 수가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오차율이 작으면 표본점 수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5 내용입니다. 이거 정답은 1번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좀 문제를 빨리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실수로 틀리신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정답이 1번이에요? 형수는 뭐예요? 형수는 수간제적 나누기 원주 최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1번 보기는 분모 분자가 바뀌었잖아요. 1번 보기는 원주 최적 나누기 수간제적이 형수래잖아. 형수는 수간제적 나누기 원주 최적인데.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수법을 이용해서 인목제적을 계산을 할 때는 원기둥 부피 곱하기 형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그러면 흉고 단면적 곱하기 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원기둥 부피 그죠? 원기둥 부피 곱하기 형수 이렇게 해서 인목제적 계산합니다. 그리고 절대형수라고 하는 것은 비교 원주 직경 위치를 최하부에서 정하는 것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전에 출제가 될 때는 뭐 최상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바뀌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상부 아니라 최하부라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현수 같은 경우는 수고의 n분의 1이 되는 부위 직경을 비교 원주 직경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고의 20분의 1이 되는 부위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FGIS상 임상도와 산림 입지 토양도를 입력해서 두 주제도 속성 정보를 동시에 두 주제도의 속성 정보를 동시에 갖는 주제도를 산출하는 지리정보체계 분석 기능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것도 우리 교재 파트 5 내용이죠. 정답은 유니언. 2번 유니언입니다. 이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합집합인 거죠. 합집합. 그죠? 기본적으로 이 유니언이라고 하는 게 중첩 연산에 의한 분석 방법인 것이고요. 입력자료 1과 입력자료 2의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 모두 다 합쳐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도형 정보에 대한 합집합이 되도록 도형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니언은 두 개의 도형 정보 모두 보존이 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주제도 속성 정보가 모두 있다고요. 유니언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통망이라거나 하천망 같은 교통망 그리고 하천망 같은 관망의 경로와 연결성을 분석하는 것. 그게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그리고 TIN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 삼각망이죠. 불규칙 삼각망입니다.
그리고 이 불규칙 삼각망 TIN이라고 하는 것은 등고선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하는 삼각형의 집합에 의해서 지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표면의 높이 값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이 지형 분석은 일반적으로 등고선을 추출해서 불규칙 삼각망으로 변환을 한 후에 TIN으로 변환을 한 후에 레스터 정보의 형태인 수치 표고 모델, 약자로 DEM, 그죠? DEM을 생성해서 분석을 합니다. 10번 문제 정답 2번입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분의 표준 연벌체량이 500세제곱미터. 그리고 윤벌기 40년. 이걸 폰만틀법에 적용할 때 현실 인분 측정량을 찾으라는 문제네요. 이거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의 내용이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폰만틀법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만틀법 공식은 2 곱하기 현실 축적 나누기 윤벌기. 이게 폰만틀법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산의 결과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이게 표준 연벌체량을 계산을 하는 공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표준 연벌체량이 500이래. 그리고 윤벌기가 40년이래. 그죠? 이럴 때 현실 축적.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이라는 수치가 들어가야 2 곱하기 만 나누기 40은 500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표준 연벌체량이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또 대충 봐가지고 막 2 곱하기 500 나누기 40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하신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실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문제를 제대로 잘 읽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었죠. 이거는. 그래서 11번 정답 2번. 정답 2번이 됩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조절을 위한 제적 조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가 시험장에서 아마 좀 낯설게 느껴지셨을 만한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2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1번 보기 내용은 단순구획 윤벌법. 단순구획 윤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순구획 윤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구 면적은 전체 산림 면적 나누기 윤벌기 연수 이 공식을 적용해서 벌구 면적을 계산하고 매년 이 벌구 면적씩 쭉쭉쭉 벌채하는 방식. 이게 단순 구획 윤벌법인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산림 면적이 25헥타르이고 윤벌기 연수가 25년이다. 그러면 벌구 면적은 1헥타르가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전체 산림 면적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게 25헥타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 이 네모칸들이 각각 다 1헥타르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조건일 때 1헥타르 여기 올해 벌채, 내년에는 여기 1헥타르 벌채, 그리고 다음에는 여기 1헥타르 벌채, 그 다음에 여기 1헥타르 벌채 이렇게 매년 1헥타르씩
매년 같은 면적을 벌채하는 방식. 이게 단순구획 윤벌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구획 윤벌법은 확고부동한 면적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를 실행을 하는 것은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 윤벌기를 싹 거치면 그 살림이 법정 상태가 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굉장히 어린 나무들 위주로 있어가지고 제적이 되게 조금밖에 없다거나 할 수도 있겠고, 여기는 굉장히 성숙한 나무들이 많고 제적이 뎁다 많은 그런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이렇게 1헥타르씩 순서대로 쭉 밀고 나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겠죠. 정답 1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적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벌채할 재적을 결정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벌채할 재적을 결정하는 이 재적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매년 계획되는 벌채량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재적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벌채할 재적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적조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는 매년 계획되는 벌채량, 이 벌채량을 우리가 수확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적조절법에 속하는 공식들이 헨즐릭 공식법, 폰만텔 공식법, 오스트리안 공식법, 훈데스하겐 공식법, 마이어 공식법, 그리고 하이어 공식법, 그런 것들이 다 재적조절법에 속하는 공식들이에요. 그리고 그 공식들의 계산 인자가 축적, 생장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벌채할 재적은 축적량 그리고 생장량의 양과 분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재적조절법에 속하는 공식들, 폰만텔법, 오스트리안 공식법, 훈데스하겐 공식법, 마이어 공식법, 이런 것들 걔네들 계산 인자잖아. 그죠? 그래서 2번 보기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재적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지 않던 살림에 대한 수확 수준을 빠르게 조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사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경영되고 있지 않은 인분에 대해서 요구되는 생장량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벌채 면적에 대한 조절이 좀 부족하다는 것. 그게 또 단점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방식에 의한 임지평가 방법 중 입지법을 이용해서 임지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 입지지수를 구하는 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6의 내용입니다. 일단 입지법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공식이 거래 사례 가격 곱하기 거래 사례 가격 곱하기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분의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분의 평가 대상 임지의 입지지수, 이게 입지법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입지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위지수 곱하기 지리지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지지수를 계산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SLG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는 S하고 S' 그리고 L하고 L' 얘네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거래 사례지의 입지지수분의 평가대상임지의 입지지수 이게 입지법 공식이니까 지위지수 같은 경우도 거래 사례지의 지위지수분의 평가대상임지의 지위지수 그리고 지리등급별 지수도 거래 사례지의 지리등급별 지수분의 평가대상임지의 지리등급별 지수 그게 계산인자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S 프라임분의 S 곱하기 L 프라임분의 L 이게 입지지수를 구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지금 거래 사례지의 지위등급별 지수분의 평가대상임지의 지위등급별 지수 그리고 거래 사례지의 지리등급별 지수분의 평가대상임지의 지리등급별 지수 이게 입지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의 투자, 사업, 효과 분석인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4 내용입니다. 그죠? 지금 일단 이 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 그죠? 그리고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차원. 이거 먼저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1번 보기부터 볼게요. 경제 분석에서 정부 보조금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정부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이 되죠. 그죠? 경제 분석은 국가 차원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라 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분석에서 정부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1번 틀렸죠. 그리고 경제 분석에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비용 아니고요. 자본의 기회 비용입니다. 자본의 기회 비용, 그죠? 경제 분석에서 할인율은 자본의 기회 비용이에요. 그런데 재무 분석에서 할인율이 자본 비용이죠. 그리고 재무 분석, 회사 차원에서, 그죠? 회사 차원에서 임금은 시장 임금이다. 이게 맞는 사항이네요. 그죠? 재무 분석에서 임금은 시장 임금입니다. 그런데 경제 분석에서 임금은 잠재 임금이죠. 그죠? 재무 분석에서는 시장 임금, 그리고 경제 분석에서는 잠재 임금.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 회사 차원에서 지불 이자는 회사 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용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거 파트 4에서 이거 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이거 굉장히 낯익은 내용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내용이요.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이율의 성격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이거 우리 교재 파트 6. 자, 파트 6의 내용입니다. 일단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이자가 아니고 자본이자이죠. 그리고 임업 이율은 현실 이율이 아니고 평정 이율이에요. 그래서 15번에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임업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이율이 아니고 명목적 이율이죠. 그리고 또 장기 이율입니다. 정답 2번, 15번 정답 2번입니다. 이거 아마 쉽게 답 찾으셨을 사항이죠. 그리고 1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6번 문제, 이건 이제 법률 문제네요. 그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시범임의 종류가 아닌 거.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10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시범임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보기로 나와 있는 거 빼고 보기에 없는 거 3가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성공 시범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경제림 육성 시범림, 경제림 육성 시범림, 그리고 숯가꾸기 시범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국유림 경임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에서 시범림의 종류 이 세 가지랑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거 기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률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게 보긴 봤는데 중요하게 안 보고 넘어가셨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거 17번 문제 정답 1번입니다.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5조에서 이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일단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탄소 흡수원 증진 종합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번, 3번, 4번은 보기에 있으니까 보기에 없는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과 그리고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 유지 증진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또 교육, 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 안 적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거 요거하고 보기들 다 5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지정권자에 따른 임업 진흥 권역의 지정 구분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습 문제풀이 수업에서 다루었었던 내용이죠. 일단 이거는 우리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19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유림 및 공유림 아니에요. 산림청장은 국유림,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이렇게 되어야죠. 산림청장은 국유림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이에요. 그리고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공유림 및 사유림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죠? 정답 4번이 됩니다. 예, 산림청장은 국유림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시도지사는 3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이에요. 이거 숫자가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정답 4번.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방법에 따라서 인목대적을 탄소 배출 계수 이용해서 인목 탄소량으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아니고 물어보는 문제네요. 이거는 우리 교재 파트 7 내용이네요. 그죠?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그죠? 이거 인목 탄소량 계산을 할 때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인목 순 생장량 곱하기 목재 기본 밀도 곱하기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바이오매스 확장 계수 곱하기 1 플러스 뿌리 함량비 1 플러스 뿌리 함량비 그리고 곱하기 탄소 전환계수 여기까지 딱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인목의 탄소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계산의 결과값을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환산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탄소 이산화탄소 전환계수를 곱해줘야죠. 탄소 이산화탄소 전환계수는 12분의 44.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이거 12분의 44를 안 곱하는 거는 그냥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인목의 탄소 흡수량 계산을 할 때 그때는 여기까지 곱해줘요. 그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인목의 탄소 흡수량 계산하세요 하면 여기까지. 그런데 이산화탄소 흡수량 또는 뭐 이산화탄소 톤 이런 거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12분의 44를 곱해줘요. 요거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수입은 M년 후에 그리고 2회부터는 N년마다 R원씩 연구에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정가 합계식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재 파트 6 내용이고 전부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N년마다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전가 합계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 요걸 가지고 어떤 공식을 찾아야 되는지 딱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N년마다 정기적으로 영구히 무한하되 무한 정기 수입의 전가 합계식. 그런데 구체적으로 1회 수입이 M년 후에 있고 2회부터 N년마다 R원씩 얻는데
정답은 1번. 정답 1번인 거고요. 어떻게 해서 이 1번 공식이 도출이 되냐?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수입이 m년 후에 있대요. 그러면 저 1회 수입의 전가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R 나누기 1.0B의 M승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2회 수입의 전가 같은 경우는 R 나누기 1.0B의 M 플러스 N승.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3회 수입의 전가 같은 경우는 R 나누기 1.0B의 M 플러스 2N승.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4회 수입의 전가 같은 경우는 R 나누기 1.0B의 M 플러스 3N승. 그렇게 하면 4회 수입의 전가 계산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전가들 이런 거 전부 다 합하는 거. 우리 그 공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한할 경우잖아요. 그렇다면 무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총합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한할 경우에 적용하는 총합 공식, 구체적으로 S는 A 나누기 1 빼기 Q. 이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A가 뭐냐면 이게 초항이에요. 그리고 Q가 뭐냐면 이게 공비예요, 공비. 그러면 여기에서 요 1회 수입의 전가, 2회 수입의 전가, 3회 수입의 전가 적어놓은 거 이 공식들. 여기에서 우리가 공비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초항도 있어요. 뭐가 초항이냐면 1회 수입의 전가 구하는 공식. 이게 초항이죠. 그리고 공비는 뭐예요? 공비는 다 보니까 2회 수입의 전가, 3회 수입의 전가, 4회 수입의 전가 전부 다 1.0P의 N승분의 1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비는 1.0P의 N승분의 1. 이게 공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구체적으로 초항 공비 넣어서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S는 R 나누기 1.0B의 M승 나누기 1 빼기 1.0B의 N승분의 1. 이게 A, 이게 공비 Q인 거예요.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식은요. R 나누기 1.0B의 N승 나누기 1.0B의 N승분의 1.0B의 N승 빼기 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건 또 R 나누기 1.0B의 M승 곱하기 1.0B의 N승 빼기 1분의 1.0B의 N승.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네요. 아, 그렇다면 이 식을 딱 정리를 해보니까 공식이 R 곱하기 1.0P의 N 빼기 M승 나누기 1.0P의 N승 빼기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R 곱하기 1.0P의 N 빼기 M승 나누기 1.0P의 N승 빼기 1. 이거 지금 뭐예요? 1번. 1번 보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 1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지기만가를 계산을 할 때 무육비 또는 간벌수학 같은 것을 계산을 할 때 이 1번 공식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도 국가직 임업경영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해설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로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건 내가 책을 한 번만 더 봤으면 맞췄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아직 지방직 시험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지방직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고 상심하고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지방직 시험 충분히 잘 보실 수 있어요. 시간 효율적으로 쓰시고 확실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미리미리 우수회원 등록 신청해 주세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 자료 신청하시려면 카페에서 우수회원 등록 신청이 미리미리 좀 되어 있어야 그래야 되니까 좀 나중에 가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우수회원 등급 신청해 주세요.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지방직 시험 남아있으니까 지방직 시험 대비 확실하고 꼼꼼하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